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아, 고마워라. 아이구나. 예. 자, 내일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입니다. 다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 전할 준비 되셨나요? 아, 그럼요. 마음은 네. 항상 준비되어 있죠. 자, 우리 국군 장병들은 365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이 더 그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밤에 자기 전에 어머니 하면서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정말 많은데 슬퍼. 요즘엔 아무래도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할 수도 있고 네. SNS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하는 소중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어버이날 부모님께 뭘 드려야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채원 씨는 참 마음도 예뻐요. 마음도 예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한 기관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오. 어버이날 자식에게 뭘 받고 싶으세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네. 2위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들으시고 가장 행복했던 말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왜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죠? 네. 정말 어려운 말이 아닌데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반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크게 바라는 게 없잖아요. 네. 정말 아낌없이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1위는 뭔가요? 맞아. 이게 2위였죠. 네. 아, 이 감동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아, 그렇다면은 뭐 1위는 설마 치칭 치칭 또르릉. 이건가요? 맞습니다. 현금? 예. 현금? 현실적인 답변을 하신 부모님들도 계셨는데요. 근데 꼭 비싼 선물, 값 나가는 선물이 아니더라도 진심을 담은 마음이면 부모님들은 충분히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쑥스럽더라도 꼭 전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행복이도 한번 사랑스럽게 네. 출발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건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오늘은 또 어떤 부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군 부대자랑! 부모님이 춤을 배워야 될까 봐요. 아, 뭐 하나 짜갖고 오게 그러니까 아니 좀 알려줘, 채원아.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거 제일 못하는데 이거? 아니,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빵꾸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울리네요? 진동이. 이거. 자, 전군 부대자랑 참가번호 1번 김대희 인사드립니다. 어디선가 강원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 아이고, 음이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네. 공기반 소음반, 공기반 소리반이 아니라 공기반 소음반인데요. 이 정도면. 아영. 그런 왜요? 거 아니야, 영. 오늘 나올 부대에 대한 힌트입니다. 아, 강원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부대라고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방위대? 도통 모르겠는데요? 아, 웰벳 비슷했어요. 강원도 지역 방위를 책임지는 부대입니다. 강원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흥하고 나타나는 부대. 그 용맹함이 전국할 때 벌써부터 소문이 쫙 난 부대예요. 제가 또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요. 어흥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어흥. 용맹함의 상징인 바로 그 부대잖아요.
강 잡았어. 아, 잡았습니다. 강원도 잡았어. 네. 맞습니다. 맹수의 눈빛과 불굴의 정신으로 강원도를 사수하라. 강원 유일의 지역방위 사단. 그 이름도 용맹한 36 호병사단 백호부대입니다. 네, 백호부대 전우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흥. 아,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일단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원 중위 최찬영입니다. 백호부대는 강원도민의 안전과 지역 안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백호부대의 활약,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흥. 안녕하십니까. 백호부대 기동대대 상병 박준호입니다. 도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상생하는 최고의 우수부대 백호부대의 기백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흥! 네. 자, 어흥! 오늘도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흥! 네. 아, 근데 저는 좀 생소한데요. 지역방위 사단이 뭐예요? 네, 지역방위 사단은 전시전력을 보강하고 지역을 방어하는 사단입니다. 저희 백호부대는 강원도 지역의 유일한 지역방위 사단인데요. 원주, 횡성, 태백, 영월, 정선, 홍천, 평창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강원도의 46%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지만 강원도가 엄청 넓은데 그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잖아요. 그럼 할 일이 엄청 많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사시에는 지역 방위를 책임지면서 후방 지역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전시에는 적이 전선을 침투하거나 우회해서 돌파할 경우 예비군을 소집해 후방 지역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 내 주요 시설과 인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요. 평시에는 재난 복구와 대민 지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최종희님 정말 외모답게 똘똘하게 말씀 아주 잘하시네요. 예. 자, 여러분 2018년 새해 기억나십니까? 유난히 추웠던 그해 겨울 대한민국에 아주 큰 행사가 있었죠. 사실 기억나세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럼? 맞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활약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백호부대 대원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1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저희 백호부대에서 경비 작전과 대회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고 또 언제나 도민들한테도 따뜻한 분들이신데 국가적인 행사까지 큰일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지역 방위 사단이 어벤져스 어셈블 시어로 연합 같은 부대인 게 국가에 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향토 예비군들까지 동원이 돼서 부대 규모가 엄청나게 또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시에는 향토 예비군들이 보충이 되는데요. 이들까지 하나로 뭉치면 사단 전력이 더욱 막강해집니다. 특히나 예비군들은 향토방위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이미 여러 대간첩 작전에서 이분들의 활약이 빛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뭉살 흩죽. 뭉치면 살고 흩어져도 죽지는 않아요. 예, 비상시에 뭉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부대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부대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도 더 궁금해지는데요. 강원도 안보하면 백호부대, 백호부대 하면 강원도. 이분들이 있기에 강원도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네. 사냥감을 보면 놓지 않는 백호 정신으로 어흥! 백호부대 부대 소개서를 완벽하게 준비해 왔다고요. 오,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네. 네, 이분들은 정말 강원도의 진심인 편이더라고요. 백호부대 부대석에서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네. 어떤 난관에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적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육군 제36 보병사단. 강원 안보 지킴이. 우리는 승리한다. 백호부대 정식 명칭은 36 보병사단, 지상작전사령부 직할사단입니다. 창설일은 1955년 4월 20일이고요. 강원도 인제에서 창설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백호부대는 1955년 4월 20일 강원도 인제에서 창설이 됐는데요. 그해 6월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경북 북부 지역과 울진 지역 해안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7월 1일 향토 사단으로 개편되면서 강원도 원주시로 주둔지를 이동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주둔 지역이 강원도 원주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원주를 거점으로 강원도의 전반적인 방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7여단과 108여단이 각각 정선, 태백, 영월, 평창, 그리고 원주와 횡성, 홍천의 지역 방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백호부대의 경례구호는 육군대포 경례구호 충성인데요. 백호부대만의 패기를 담은 구호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박준호 상병님 보여주세요. 기대가. 야! 어? 야! 어? 강원, 안보 지킴이 우리는 승리한다! 백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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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구호가 파이팅이 넘치네요. 거기에 마지막에 어흥까지 집어넣으면 더 완벽할 것 같은데. 강원도 안보 걱정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네, 이 강원도 안보 지킴이는 백호부대가 자랑하는 장병들이 직접 만든 슬로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강원도는 우리한테 맡겨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원도 안보 지킴이는 2007년 8월에 선포된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으로 사단급 부대 최초로 군의 브랜드 시대를 개척했습니다. 강원 유일의 향토 사단이라는 자긍심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군, 그리고 전 장병들의 마음을 모아 국민들에게 우리의 역할을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 강원도 안보 지킴이! 우리는 승리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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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흥! 야, 이거는 뭐 부대원들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인가요? 아니면 뭐 언제 외치는 구호예요? 아침 점호나 상황 보고할 때 외치고요. 그리고 체력 단련과 훈련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무엇보다 부대명이 너무 멋있어요. 백호부대. 네. 호랑이 기 어흥이 어흥. 느껴지잖아요. 네. 강원도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예의주시하는 호랑이가 떠올라요. 맞아요. 부대명의 부대 정신이 깃드는 법이거든요. 벌써 두 분 다 이렇게 용맹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왜 부대명이 백호부대예요? 예로부터 백호는 지혜와 용맹을 상징하는 상서로운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태백 줄령을 누비는 백호의 기상이 사단의 정신으로 승화되길 염원하면서 백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주 찰떡 같은 부대명인 것 네. 같습니다. 자, 부대 소개서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그래요. 네, 백호부대 부대 소개서를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보통 부대명이랑 부대 마크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호부대는 아닙니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어디 보자. 아니 저도 이게 백호부대라고 해서 뭔가 호랑이나 그렇죠. 거기에 얼핏한 부대 마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거는 약간 뭐 꽃? 오뚜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꽃하고 세입 클로버 그 중간 어디쯤 약간 그런 느낌? 네, 부대 마크를 어느 방향에서 보든 숫자 3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백호부대의 부대 마크는 3원 육각의 형태인데요. 외곽의 황색 선은 36사단의 숫자 3을 상징하는 거고요. 중앙의 육각별은 36사단의 6을 상징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6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3호는 사단의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그리고 육각별은 세계의 6대조와 4의 8방으로 뻗어가는 백호부대의 기상을 표현했는데요. 자색의 바탕은 삼천리 강토, 즉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천리 금수강산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기상이 아주 잘 느껴지는 부대 마크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대 소개서 살펴주시죠. 네. 강원도 안보 지킴이 백호부대. 강원도의 주요 시설과 인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활약은 위기 상황에 더 빛이 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것 관련 업적에서는 대한민국 원탑 부대라고 해요. 뭘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대민지원 아닐까 싶거든요. 아닙니다. 백호부대는 대간첩 작전에 가장 많이 참가한 부대이기도 하고 관련 업적도 많은 부대라고 해요. 대간첩 작전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최전방에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관련 작전을 많이 투입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투입된 거예요? 네, 백호부대는 대간첩 작전에 가장 많이 투입된 부대입니다. 창설 이래 6회에 걸쳐서 총 252일간 대간첩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무장공비 18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설마 그 6번의 그 대간첩 작전 중에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있나요?
예. 백호부대 왠지 어쩐지 이게 좀 혹시 만나신 것 같아요? 낯설지 않아요. 낯설지 않았어요. 제가 네. 그때 당시 날개를 폈을 때 네. 작전에 투입됐을 때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예. 네, 맞습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비롯해서 1998년 동해 무장공비 소탕작전, 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업적은 바로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소탕작전입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죠? 혹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친 어린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아유 너무 잘 알죠.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웠고 많이 들었죠. 이승복 어린이. 예. 예, 이게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수 사건이었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말은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 나머지 기억이 좀 흐릿해요. 전혀 기억이. 맞아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사건이죠. 네네. 당시에는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해요. 맞아요. 워낙 많은 수의 무장 공비들이 침투를 했고 또 그들이 너무 이제 잔악해서 나라가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 중심에 백호 부대가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1968년 10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해안을 통해 무장공비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울진과 삼척뿐만 아니라 봉화, 명주, 정선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는데요. 그 수가 무려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어떻게 몰래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한 조에 15명씩 2개조로 움직였습니다. 10월 30일과 11월 1일엔 30명, 그리고 11월 2일엔 60명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은밀하게 침투한 겁니다. 사실 당시 남한 무장 공비들의 정체가 더 놀라웠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의 정예 위원으로 구성된 북한 정찰국 소속의 124 군부대였다고 합니다. 음, 124 군부대가 왜요? 정예 요원이라 놀라웠던 건가요? 124 부대는 당시 이미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북한의 부대였는데요. 1968년 1월 21일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됐고 서울이 무장공비들에게 노출돼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때 무장공비들이 바로 124 군부대였던 거죠. 124 부대가 다시 왔던 거군요. 이번에는 목적이 뭐였나요? 북한은 1.2 사태를 만회하려고 또 한 번의 침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의 목표는 대통령 암살도 청와대 폭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네, 당시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을 혁명으로 무장시켜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임무를 전달받고 북한 유격대의 활동의 거점을 구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섭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공비들의 첫 목적지는 경북 울진의 화전민 마을이었습니다. 말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가정집마다 방문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주민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치밀하게 이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위장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유인한 뒤 공비들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관련 책자를 나눠주면서 북한 정치 사상을 교육시키려고도 했고 급기야 조선노동당 입당 원서를 꺼내 가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하면 기관 단총과 수류탄으로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무기 들고 협박을 하면 뭐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네, 없었죠. 이게 공비들의 협박은 단순히 협박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마을 청년 중 하나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신고를 할까봐 그 청년을 살해를 해버린 겁니다. 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할까 봐 살해를 했다는 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끔찍한 반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2월 9일 무장공비들은 평창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시 집에는 4명의 가족이 있었는데요.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북조선이 좋으냐, 남조선이 좋으냐?
사실 시골에 사는 그 저기 가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질문을 곱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총칼 들고 위협을 해서 질문했을 텐데 그게 무슨 협박이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 집에 있던 어린 소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산당은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살고 싶으면 내일 다시 한번 묶어서 우리 조선이 좋디? 대답해 간다 새끼야! 싫어요. 공산당은 싫어요. 왜 그래요? 그 소년이 9살 소년 이승복이었던 거고요. 분노한 공비들은 소년을 잔인하게 살해를 했고 나머지 가족도 살해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당시에 그 소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이승복 동상이 세워졌고 그리고 기념관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승복 소년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인 31명, 소탕작전에 투입된 미군 4명을 포함하여 군경 51명도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장 공비들은 어떻게 잡은 건가요? 네, 마을 사람들이 은밀하게 움직여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공비 침투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당시 제1군단장 작전지휘관 아래 대규모의 현역 병력과 예비군 병력이 투입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제36사단을 포함하여 제1공수 특전단과 함께 해병대, 향토예비군, 해군, 경찰 등이 참전해 대규모 소탕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무장공비가 120명이나 됐으니까 소탕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11월 8일 삼척 철암에서 무장공비 1명을 생포했습니다. 생포된 무장공비의 진술에 따라 무장공비들의 도주로를 파악했고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 역시 샅샅이 뒤졌습니다. 끈질긴 소탕작전 끝에 2개월 만인 12월 28일에 작전이 종료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습니다. 네,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백호 부대를 비롯해 많은 군경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활약한 덕분에 더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삼가 위로를 표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죠. 다시 한번 국가 안보 강화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많은 대간첩 작전에 투입되면서 백호 부대는 안보 대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도 북한의 무장공비가 강원도 중심으로 침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주 침투로를 중심으로 태백산맥 차단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방위 사단으로서 민간 기관, 관공서, 소방, 경찰과 함께 통합방위 태세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방위 태세는 뭔가요? 네, 적의 침투나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 유관 기관들과 유기적인 합동작전을 통해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럼 훈련을 같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통합 방위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상황이 주어지는데요. 최근에는 횡성댐과 평창역, 평창 상하수도 사업소 등에서 통합 방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과 폭발물 테러 등 실전 상황을 만들고 대응하는 훈련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장병들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서 열심히 임한 덕분에 통합방위 태세 확립 유공으로 2015년, 2020년에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대통령 부대표창. 근데 이 백호 부대의 활약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당연하죠. 백호 부대는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면 그 어디든 가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아,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저희 부대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네. 강원도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어디든 복구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3월에 평창군 진부면 신길이 일대에서 산불 진화 작업도 했었고요. 여름, 가을에 태풍이나 가뭄,
그리고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수해복구 지원도 나갑니다. 네. 주로 그러면 민간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하는군요. 네,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원이 필요할 때도 나섭니다. 가을엔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촌 일손을 돕기도 하고요. 겨울엔 저소득층 이웃을 방문해 쌀과 연탄 나눔 배달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경로당에 가서 김장 담그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일 많이 하네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도 참여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36사단 작전 지역 내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들의 유해가 많습니다. 전쟁 초기 중부 내륙 최대 격전장이었던 횡성군 일대를 시작으로 홍천, 평창, 영월, 정선 등에서 36사단 전 장병이 최선을 다해 유해 발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백호부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곳 그 어디든 달려가는 부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활약하는 부대잖아요. 네, 백호부대는 상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은 물론 도민과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고 상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무슨 소리? 백호부대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력이 더 높아지는 소리요. 들었어요. 들었죠? 이제 났어요. 들리네요. 네. 예. 그 소리 났어요. 강원도 안보 지킴이 백호부대 활약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군 부대 자랑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백호부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TV 앞으로 어흥!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 오늘도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원보람 법무관님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보람입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싹수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신경 끄세요, 형씨. 뭐라고요? 형씨?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건가요? 최선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A병사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날 중대장실로 불려온 A병사는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중대장도 이 상황이 익숙한 듯 A병사를 맞이했고요. 또 너냐? 오, 무슨 상황이죠? A병사가 중대장실에 불려왔는데 조사를 받는 사람도 조사를 하는 사람도 뭐 별일 아니다,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 다 이 상황이 되게 익숙해 보여요. 너무나 익숙하다는 듯이 질문을 하는 A병사. 이번엔 뭐 때문입니까? 둘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요. 긴 한숨은 곧 허탈한 웃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뭘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더 못하겠습니다. 그냥 징계 처분 내려주십시오. 그냥 뭔가 다 내려놓. 체념한 느낌이에요. 네. A병사. 그러니까 말없이 A병사의 어깨를 토닥이는 중대장 역시 어딘지 허탈해 보였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이거는 뭐 둘 사이 문제라기보다는 뭐 뭔가 제3자 때문에 벌어진 일 같은데 약간 둘의 대화나 행동에서 뭐 동지의식 뭐 그런 게 살짝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대장이 A병사 어깨를 이렇게 토닥였다는 걸 보면은 뭔가 A병사가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중대장실에 불려온다는 A병사. 그건 바로 민원 때문이었어요. A병사를 향한 훈련병들과 훈련병들의 부모님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훈련병들의 민원이라면 A병사는 그냥 병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교네. 훈련병이면 훈련소 조교. 그렇죠. 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중대장실에 불려갈 정도면 뭐 A병사가 훈련병들에게 못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민원이 이렇게 자주 들어올 정도면은 A병사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동안 A병사가 어떤 민원으로 중대장실에 불려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꼴이면. 추측하신 대로 A병사는 이병 장정들의 기초 군사 훈련이나 교육생들의 각종 교육을 담당하는 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교였죠. 네. 요즘에는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라고 말하는 대신 분대장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죠? 네. 아, 그래요? 예,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조교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위압감 때문에 조교라는 용어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분대장이라고 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분대장이 조교라는 뉘앙스보다는 뭔가 좀 위압감이 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네요. A병사는 교관을 보조하며 훈련병 인솔 통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일과 후에도 생활 통제까지 하면서 거의 24시간을 훈련병들과 함께했습니다. 처음 군 생활을 경험하는 훈련병들을 돕는 건 매우 보람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고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일은 A병사의 맥을 축 빠지게 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저녁 A병사는 저녁 점호를 마치고 나서 생활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리정돈이 엉망인 관물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관물대 주인을 호명하고 주의를 줍니다. 관물대 정리가 엉망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워딩이 말투가 네. 엄청 친절하네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옛 조교 지금 현 분대장이. 네. 요즘에는 훈련소에서 다 존댓말을 쓴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어우, 좋아졌네. 그런데 지적받은 훈련병들의 태도가 석연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쭈뼛쭈뼛하면서 입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분대장의 지적에 훈련병들은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게 제 최선이지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예.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게 맞는 대답 아닌가요? A병사 역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훈련병들의 대답과 태도가 다 불량하다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죠. 군에서 상급자가 지적을 할 땐 예의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이죠. 아니, 이거를 알려줘야 하나? 20살인데? 그래, 뭐 사회초년생, 그래, 뭐 모를 수도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A병사가 그 분대장이 잘 대처했네요. 하지만 A병사의 호의는 곧 무용지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훈련병에게 이런 답이 돌아왔거든요. 싹수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신경 끄세요, 형씨. 뭐라고요? 형씨? 형씨? 네. 야, 이거 훈련병 안 되겠네. 배를 째라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1994년도에는 네. 이거는 뭐 거의 이거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틀려갑니다, 따로. 형씨? 네. 근데 2023년도에도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것 그럼요. 같은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A병사도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침착하게 네. 대응을 했습니다. 뭐 약간의 얼차례도 주고요. 그러니까 얼차례는 벽 보고 10분 동안 서 있으라는 거였어요.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이 정도면 합당한 기합 같은데요? 저는 좀 약하다고 봐요. 한참 잘못했는데 처벌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다음 날 A병사가 중대장실로 소환이 됩니다. 이유는 훈련병을 괴롭혔다라는 이유로. 누가 누구를 괴롭혔다는 건지 훈련병이 A병사를 괴롭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A병사에게 관물대 정리 지적을 받은 훈련병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A병사가 고함을 치면서 훈련병을 훈계했고 밤중에 갑자기 생활관에 들어와서 얼차례를 줬다고요. 그래서 본인의 휴식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한 짓은 쏙 빼놨네요. 예? 민원을 넣을 거면 제대로 넣어야지. 본인이 관물대 정리를 잘못해서 A병사에게 지적을 당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반항했더니 얼차려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용 전달이 완전 이상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대장실에 불려간 A 병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대장도 납득을 했고요. 근데 이 일은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네네. 다행이다. 근데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A 병사가 다시 중대장실로 불려가게 됩니다. 왜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요? 중대장은 A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비훈련병 아프다는데 강제로 훈련시켰냐? 이것도 오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A 병사. A 병사의 주장은 B 병사가 아프다고 해서 약도 챙겨주고 쉬게 해줬다라는 거였습니다. 주장이 굉장히 좀 엇갈리죠. 아픈데 강제로 훈련을 시켰다와 아파서 약 먹이고 쉬게 해줬다. 네, 지금 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네. 한참을 그날 기억의 퍼즐을 맞춰보던 A 병사. 그때 그의 머리에 스치는 B 병사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저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거 그냥 약국에서 파는 약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비훈련병은 그 말을 끝으로 군소리 없이 휴식을 취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저녁 A 병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은 거죠. A 병사가 아무 약이나 던져줬다고 말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하게 해줬는데 뭐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민원의 요지는 훈련을 강제로 시켰다는 것보다는 이거에 있었어요. 아픈데 약국에서 파는 약을 줬다. 아유, 그러면 뭐 어떻게 해달란 말인지. 그러니까 아프다고 했으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주고 약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게 해주었어야 한다는 게 비훈련병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납득하시나요? A 병사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있으면 명확하게 말을 했어야 됐는데 분대장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 누구도 비훈련병의 발언권을 빼앗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A 병사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엄청 많이 괴로워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분대장 업무를 맡고 있는 다른 병사들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고요. 조금만 언성을 높여도 고함을 치고 괴롭힌다고 민원을 넣는 훈련병들이 있어서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지 않은 훈련병들 훨씬 더 많을 텐데 몇몇 훈련병들 때문에 훈련소의 분대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훈련병이 다수는 아니겠죠? 근데 A 병사가 가장 난감할 때는 사격 훈련을 할 때였다고 하거든요. 사격 훈련을 할 때 분대장들이 화를 냈다면서 분대장들의 이름을 마음의 편지에 적어서 제출한 훈련병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병사가 자주 중대장실에 불려갔던 거군요. 뭐 소곤소곤 할 수가 없잖아요. 사격장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야. 이 억울한 A 병사는 참다 못해 결국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A 병사가 큰 잘못을 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훈련병들이 다 본인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라면서 A 병사를 고발을 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A 병사가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한 건지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A 병사가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글쎄요. 저희 때는 이제 조교라고 불렀지만 진짜 그 조교 분대장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했고 안 들으면 큰일 났고 딱 긴장.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었고 그리고 당연히 본인 관물대를 잘 정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지적했다고 인권 침해라고 하면은 이거를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저는. 네, 분대장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대희 씨 옛날에 훈련병 때는 조교가 2등병이라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네.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네. 입대한 병사들의 잘못된 인권의식으로 각
육군 훈련소에서 분대장들의 역할이 교육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훈련병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바쁘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분대장들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말과 함께 분대장들 사이에 갑질 손님을 상대하는 감정 노동자가 된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 정도의 지적, 이게 분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대장은 생활관 저녁 점호 시에 생활관의 청결이나 위생 검사를 목적으로 관물대 정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럼요. 사안처럼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관물대가 있다면 병영 생활 지도 차원에서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살짝 놀란 게 A병사가 관물대를 다시 잘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게 최선이라고 하는 등 지적받은 훈련병의 태도가 아주 불량했잖아요. 이 훈련병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정답이십니다. 네. 진짜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이거 잘못하면 상관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 모르겠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는 훈련병의 잘못된 인권 의식을 가진 것으로 명백히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저희 보다 못한 A병사가 얼차려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또 훈련병은 본인의 휴식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휴식권 침해가 맞나요? 그 우선 이 휴식권 침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예전이랑 다르게 요즘에는 이제 훈련병이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권한이 있는 상급자에 한해서 예규나 지침에 마련된 방법에 따라서 얼차려, 즉 군기훈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대장이 얼차려를 준 방식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휴식권 침해가 아니지만 만약 분대장이 임의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이를 시행한 것이라면 휴식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임의로 시행한 게 아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얼차려를 준 거 맞죠? 네, 각 군별로 그 군기 훈련에 관한 규정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안의 경우는 분대장은 먼저 구두로 교육을 실시했고 시정이 되지 않자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의 실시 사유를 알려주고 또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경우에는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은 것 자체에 앙심을 품고 민원을 넣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민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걸 악용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은 급격한 병영 문화의 변화로 병사들의 인권을 되게 중시하는 병영 문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명령 복종 관계가 약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의 작은 잘못이라도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 훈련병들은 군대 규정과 군율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신의 인권 권리만 찾으려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비훈련병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훈련병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프다고 해서 훈련도 열애시켜주고 약도 챙겨줬는데 뭐 일단 A병사 행동에 문제될 게 있나요? 문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 중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 처방은 약사에게 네. 뭐 이런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비훈련병이 아프다고 해서 훈련을 열애시켜 준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군의관의 진단과 처방 없이 그냥 시판용 약을 먹으라고 한 것은 나중에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의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약품 같은 것을 임의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먹게 하면 안 됩니다. 군의관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되죠. 네. 그럼 본인이 아프고 병원 진료를 받고 싶었으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말도 안 해놓고서 비훈련병은 A병사가 훈련도 억지로 시켰고 시판 약만 줬다고 모험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비훈련병은 힘든 훈련에서 조금 열애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은 A병사와 상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골탕 먹일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이 있는데 이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피민원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다분히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 사격 훈련장 사건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군대장한테 화를 냈다고 지금 민원을 넣은 거잖아요. 진짜 사격장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 그걸 큰 소리 냈다고 그걸 민원을 넣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군 기본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격 훈련 시에는 사격장 안전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뭐 외치고 여러 번 외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4대에서는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수칙에 적혀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총기 오발 사고가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각종 안전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민원을 제기한 훈련병은 군인으로서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씁쓸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는 은인들인데 그 은인들을 야 민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지금. 야 물론 이제 훈련병의 인권이 더 존중이 되고 선진 병영 문화로 나아가는 건 좋지만 이제 기강이 해이해질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간극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 좀 어떻게 없을까요? 그래서 각군 훈련소에서는 이제 분대장들의 인권도 존중하기 위해서 네. 의견 수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 장병의 어떤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교육 훈련과 병영 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간극은 좁혀질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죠. 훈련병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대장들도 인권이 있는데. 그럼요. 자,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준비한 작은 코너 사건 만나보시죠. 이번엔 훈련소에서 분대장이 훈련병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훈련소에서 분대장으로 근무 중인 가 병사는 평소 나 훈련병을 못마땅해 했는데요. 일련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러는 걸까요? 훈련 도중에 가 분대장이 나 훈련병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 훈련병이 무척 해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소리 톤이 해맑으면 뭐 안 되는 건가요? 약간 억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안 되나? 네, 문제는 가 분대장은 나 훈련병이 본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나 훈련병은 가 분대장에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가 분대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네, 오히려 가 분대장은 그런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하면 그게 진심이냐, 네가 잘못한 게 뭔지는 아냐 라고 하며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 훈련병은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다.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냐며 가 분대장에게 도움을 구했는데요. 이 정도면 받아줄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에 가 분대장은 오히려 말대꾸를 한다며 나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줬습니다. 하극상이라는 표현과 함께 상부에 보고까지 했고요. 야, 이거는 가 분대장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양쪽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담당 간부는 나 훈련병을 호출해서 일의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네. 나 훈련병의 진술을 듣고 나서야 가 분대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분대장은 병사들 중에 지휘 명령 권한이 있는 자로서 특히 훈련소에서 분대장 역할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가 분대장처럼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훈련생을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한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가 병사가 분대장 직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와는 별개로 훈련병에게 욕설을 하고 또 규정을 위반하여 얼차려를 준 행위는 직권남용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훈련소에서 분대장에 의해 훈련병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나 훈련병은 아기가 없이 정말 몰라서 웃으면서 대답을 한 건데 가 분대장의 분노를 사게 되죠. 자, 가 분대장 입장에서는 물론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럼 한 번으로 끝냈으면 됐는데 반복적으로 나 훈련병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훈련병이 사과하는 모습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분대장이 어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피해 의식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기도 하는데요. 이러면 내 대인 관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게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서 나 훈련병의 태도가 하극상이라고 상부에 보고까지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생각이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좀 해요. 네. 그러니까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 일단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의 잘못을 쏙 다 빼놓고 보고하잖아요. 보고할 때도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가분대장도 나 훈련병의 태도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하극상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 분대장처럼 이렇게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괴롭히면 분대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분대장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분대장 등의 책임을 가진 자가 다른 병사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허위 보고 등을 했을 경우는 좀 더 중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벌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군기 교육에서 최소 견책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는 해당 일수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병사는 훈련소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여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훈련병들의 앙심이나 잘못에서 비롯된 민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자, 악성 민원을 제기한 훈련병들에게 A병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A병사의 무고함이 입증되고 또 훈련병들이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A병사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도 좋지만 A병사가 이 훈련병들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또 받게 할 수는 없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고나 고소는 별도의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A병사가 훈련병들을 고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훈련병들이 아예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냈다기보다는 과장 또는 왜곡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훈련병들과 병사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 민원제도가 있는 거는 너무나 이제 환영할 일인데 이 누군가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제도를 악용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허위 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피민원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즉각적으로 악성 민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군인이나 공무원분들이 같은 내용으로 수십 회에 걸친 고소를 당하거나 또 몇 년간 이어지는 다발성 악성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언젠가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분대장과 훈련병, 간부와 병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노력할 때 더 행복한 군대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 차렷 경례 해군 훈련소 동기인 세 사람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비난을 하면서 이제 육두문자가 함께 곁들여져서 욕설까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얼굴이 형편없다 이러지. 그냥 이 정도면 진심이었는데.
이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야, 이거는 따지는 대상이 너무 잘못됐죠. 솟아라 호랑이 파워 어흥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박! 아니 근데 이제 뭐 눈으로는 확인했는데 병사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용사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